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우리 증시 진단을 한번 해보고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증시 진단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국내 증시가 어제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에 일제히 양대지수 모두 한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5%를 넘어섰고요. 또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지 또 현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망해야 될지 혹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짚어주실게요. 어쨌든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약간 변동성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지난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가 좀 있었죠. 근데 사실은 한 2, 3일 그 앞으로 간다라면 미국 증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반등을 준 상황에서 지난주 월화 그 흐름에서 국채금리가 좀 치솟다 보니까 상승을 조금 제한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국채금리를 좀 자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4.7% 정도까지는 전 제한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10년물 기준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7%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단기 충격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충격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이슈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일부 이익 실현해서 현금을 챙겨 놓는 건 맞겠습니다만은 주식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 혹은 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 오늘 당장이 아니라 다음 주 초 중반까지 흐름을 좀 보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조정이 제한된 모습의 조정이라면 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담아보는 전략, 적극적인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재정 적자와 또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달러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한미 협상에서 한국 측에 미국이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의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하면서 지금 오늘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지난번에 한번 원화 강세 수혜주로 뭐 항공주들, 또 뭐 네.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이런 해당 종목군들 편입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단기적인 기대 요인들, 특히나 원화 절상이 이제 현실화가 좀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이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제 야간 거래에서 1,368원 이게 7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죠. 이 부분이 연속성을 좀 더 보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화 절상이라는 것은 원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달러를 좀 매도해서 원화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 개입을 해서 달러를 매도하는 그런 흐름의 흐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게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 환율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뭐 미국과 통화 스와프 같은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좀 구체화하면서 점진적인 어떤 원화 강세 이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결정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수출 주도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기업의 타격이 좀 불가피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단기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뭐 수출 기업들이 현실화되는 관점에서는 뭐 일부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내수주를 좀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특히나 이 달러를 결제 대금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뭐 수입 기업들 여기다 해서 뭐 항공과 해운 정유 업종이 단기적인 어떤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원화의 어떤 절상 기조를 명확하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정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적인 상황은 좀 불안정한 반면에 앞으로 좀 증시 분위기에 활기를 띄워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구글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이죠. 바로 이마젠4와 비오3를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소리까지 포함된 동영상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한국 기업권의 스마트 안경 개발에도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AI 관련주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될지 한창 소프트웨어가 그 정부 정책이랑 연결돼서 움직인 이후로는 좀 잠잠해졌어요. 오늘은 또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변압기 쪽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AI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은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구글은 이미 이제 2년 전에 처음에 챗 GPT가 나왔을 때 상당히 AI 쪽에서 밀린다 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거의 따라잡았다. 오히려 더 챗 GPT를 능가하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좀 공개를 해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쪽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뭐 약간 최근에 보면 약간 정책 이슈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올라왔다가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잦아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뭐 또 일정 부분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을 뭐 예를 뭐 든다라면 뭐 의료 AI 쪽으로 해서 뭐 온코크로스라든지 뭐 3빌리언 같은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라면 뭐 코나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뭐 약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뭐 더존 비즈원 같은 기업들은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분리하는 인적 분할을 단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 일단은 가치행이긴 한데 신설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해 상충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 초반에는 120만 원대까지 한번 찍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반적인 전망 말씀해 주실게요. 네. 어제 전일자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적 분할의 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라는 조회 공시가 있었고 오늘 아침부터 이 확정 공시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 일부 좀 세론이 좀 됐고요. 이게 사실 오늘의 어떤 이 하락 전환을 뭐 큰 의미를 좀 두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분할의 요소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CDMO죠.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 부분을 존속시키고 이 카피약을 좀 만들거나 신약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여기에 어떤 이 투자사로 어떤 신설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키다는 어떤 계획들이 구체화가 좀 된 것인데 이 부분이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모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해서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경쟁력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예상충 효과에 관련 리스크 요인들이 좀 해소된 것인데 이게 가령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 바이오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은 카테고리를 좀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이 수주를 줄 때 해당되는 의약품의 어떤 이 레시피가 좀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들이 수주의 어떤 확장성들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 좀 됐었고 이게 재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CDMO 사업 부분에 대한 경쟁력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것이고, 우공장의 가동이 2분기부터 좀 본격화가 좀 되죠. 여기서 선수주 물량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확장 기조들은 앞으로 수주의 연속성으로 입증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인적 분할 소식은 중장기적으로 외형을 확장하면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이런 인적 분할 소식에 오늘 삼성그룹 전반적으로도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그룹주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한 43.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도 오늘 장중에 8%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고요. 삼성생명도 한 6% 넘게 상승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주 지배 구조 개편 이슈에 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지주사라든지 또 금융사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삼성생명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이런 게 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삼성물산이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었던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오늘로서 이 이벤트가 소멸을 했지만 전 그렇다고 해서 끝났는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뭐 삼성전자 영향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조금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하반기로 간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도 보면은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저 PBR, 허 종목군들을 조금 주가가 부양이 됐을 때 금융주가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에도 또 단기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개별 이슈를 다뤄봤고요. 이어서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본업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정, 그러니까 학회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세계 3대 암학회라 불리는 아스코가 열리고요. 6월에는 바이오 USA 행사가 열리면서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하지만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런 학회 모멘텀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쏙 많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일정 모멘텀에 지금부터 좀 집중해 봐도 될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짚어주실게요.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 흐름들을 보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좀 제외한다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다소 수급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매파적 금리나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서 수급 개선을 좀 다소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는 30일 미국에서 좀 개최되는 임상 종양학회죠. 이 부분은 3대 암학회 중에서도 굉장히 성과적인 측면들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 기존의 미국 암학회보다 아스코를 좀 더 주목하는 그런 이유는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는 관점. 여기서는 뭐 비임상 데이터를 좀 넘어서 임상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임상 2상과 3상의 데이터를 좀 위주로 해서 공개가 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향후에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 기대감 내지는 FDA 승인 신청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까지 주시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아스코에서는 이미 암학회에서 예고됐던 일부 이 임상 결과들이 좀 주목되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랭라자, 리브리반트의 이 임상 결과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워낙 현재 뭐 미국 FDA에서 이미 시판을 받은 약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이 경쟁 약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많이 팔릴 수 있는가라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될 수 있겠고 HLB의 리보세라니 병용치료제 역시도 OS 데이터죠. 생존율을 지표한 그 값을 이번에 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위암 치료제 네수팔립에 대한 이 2건의 연구 결과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루닛의 AI 초록이 한 12건 정도로 좀 발표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AI 관련된 신약 개발 가능성들 내지는 여기 관련된 논문들도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데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적인 측면들을 좀 보면
아스코 2025를 좀 통해서 여기서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유럽의 임상 종양학회에 관련된 연구 지표까지 오히려 좀 중장기 좀 모멘텀 관점에서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습니다. 네,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기대감보다는 결과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K뷰티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화장품주들은 잘 가고 있네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인구루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현재 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달바 글로벌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80%가 넘게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는 12만 원 선을 한번 돌파했고요. 현재는 한 60%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10만 6,7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달바 글로벌의 이 상장 효과에 오늘 화장품주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재료 소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뭐 충분히 뭐 달바 글로벌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돼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보시면 그래도 좀 버텨주는 쪽이 미용 쪽인 것 같아요. K뷰티라고 말할 수 있죠. 미용 의료 쪽, 그리고 뭐 의료기기, 또 화장품,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오히려 또 상승하는 종목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들 기업은 지난 1월부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시장 주도주 역할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주들은 최근 한 달 전부터 좀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중국 규제를 했을 때 어떤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경쟁할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용 의료 쪽, 뭐 보톡스, 필러, 뭐 PDRN 각각의 기업이 고유의 시장을 잡고 있는데 이게 해외 기업하고 경쟁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꾸준하게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마땅히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이 별로 눈에 띄지 않다라면 또 이런 쪽에 더 투자금이 더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흐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K뷰티 쪽은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짧게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꾸준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IRA 폐기 법안 재추진 소식 속에 한번 문매를 맞았는데요. 또 최근에는 현대차가 전기차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 5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용희 대표님, 네. 최근에 중화권 증시에서는 CATL이 상장을 하면서 상장 첫날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K배터리 주가 흐름은 정말 눈물이 나는데 2차 전지주들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중요한 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RA에 관련된 이 단기, 조기 폐지에 관련된 노이즈가 최근에 하락을 좀 주도했었고, 오늘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 3일 정도 생산 가동을 좀 중단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내에서 양산 중인 어떤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는 뜻이죠. 다만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 기조를 봤을 때 현대차만 안 팔리는 거지, 기아의 경우에는 EV3가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좀 판매량 관점에서 호조를 좀 보였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감소된 것이 아니라 재차 월간 단위로도 좀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데이터에서는 캐즘이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가 이 미국향 비중이 좀 다소 높은 전기차 부분이 관세 영향에 관련된 판매량 부진도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대해서 뭐 아이오닉 5가 수출량들이 1분기 데이터 기준에서 한 64%가 좀 감소됐고, 코나가 42.1%가 좀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또 중국 시장이 좀 강한 이유, 특히나 중국이 유럽 시장 안에서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됐던 원인들은 중대형 차종이라기보다는 소형 차종 위주로 저가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국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좀 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은 사실 이 전기차의 보급량들 관점에서는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뭐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구간이라면 현대차의 판매량도 일시적인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여서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또 최근에 대선 후보들의 그 정책과 맞물리면서 가상화폐, STO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해당 테마군 좀 트레이딩이 유효할지 궁금한데 앞서 생쇼 시간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늘 또 신규로 편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다시 좀 봐야 될 때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은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만성 적자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치솟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꼼수가 스테이블 코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또 관련된 기업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고 수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TO 관련주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저는 파마 리서치를 준비했는데 일단 전일 신고가 좀 나오면서 이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보겠고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10개 분기 연속 실적 경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출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내수 시장의 확장 기조로만 끌고 왔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된 지 11년 차인 이 리쥬란의 호조가 이게 시술 관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다회성 시술로 확장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인바운드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내수 시장의 확장 기조를 좀 더 가져간다는 점, 특히나 지난해 4분기죠. EU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유럽 시장의 진출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수출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상반 관점에서는 뭐 부담 없이 좀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51만 원, 손절가 38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변영희 대표님이 달리는 말에 잘 올라타십니다. 5월 초에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주로 말씀해 주시고 나서 또 수익률이 엄청 좋았는데 이번에는 파마 리서치 또 한 번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51만 원까지 상승하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탑픽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도 미용 쪽을 해가지고 네오팜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더마 코스테틱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화장품이긴 한데 약간 이제 재활 화장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관련된 제품들이 아토피 피부용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아동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아토피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토피가 딱히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1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13,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았던 자리가 13,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선 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이드와 그 아토팜 화장품으로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네오팜 목표가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